본격적으로 낭독맨 교양 시리즈, 그리고 요 파시즘 세 번째 이야기, 파시즘 이야기 세 번째, 상황의 힘. 이번엔 뭐예요? 태도죠. 태도는 상황을 어떻게 만드나? 태도가 뭘까? 일단은 너 이 새끼 너 그 태도가 그게 뭐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태도가 뭐지?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학습된 심리적 경향성이다 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학습된. 이 중요한 거 이제 학습된이 중요해요. 학습된.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압력과 같은 상황 요인이 태도 행동 연계를 압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 태도는 원래 A야. 근데 사회적으로 A를 하면은 죽어. A 하면 죽인대. 그러면은 내 태도를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외부 영향이 거의 없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학습된 심리적 경향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만약에 음, 어떤 대상, 그러니까 알바를 하니까 제가 알바를 해요. 어떤 알바생이 있어. 롯데리아 알바생이야. 롯데리아 알바생이 있고, 이게 그 어떤 노인 손님이 있어요. 막 한 60대쯤, 60대인지 70대인지 모르겠지만 한 70대 되는 어떤 이제 남성 손님이 왔어. 근데 이 남성 손님은 안에 이제 콤플렉스가 있어요. 뭐 학력 콤플렉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못 배웠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 왜냐면은 학력 콤플렉스가 있고 자기가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 이거를 쏟아도 되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알바생한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뭔가 될 것 같아. 학습됐죠.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어. 그러니까 이 알바생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합니다. 이래도 된다는 게 학습됐으니까. 이 학습이라는 게 단순하게 너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학습된 게 아니라는 소리죠. 어. 그래서 나의 일상 또는 나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나의 이제 심리적 경향에 대해서 학습이 돼서 이런 경향성을 띈다. 이런 거죠. 이 태도라는 게. 그래서 뒷페이지로 슉 넘어가면은 태도의 특징이 뭐예요?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한다.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A한테, B한테, C한테 하는 태도가 셋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간접성 뭐예요? 그래서 태도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위와 태도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먹질을 했어. 이거는 행위죠. 근데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저 사람한테 주먹질을 하기 전까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저런 행위가 나왔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방향성과 강도, 예, 이 부분도 긍정적인 그리고 또는 이제 부정적인 그 방향과 그 정도가 있어요. 그냥 막 무작정 그러니까 뭐 A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A는 A야 이게 아니라 A라는 태도인데 이 A라는 태도가 뭐 7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막 1일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가 있다. 그리고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경험, 학습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가변성. 그리고 이게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관됐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한번 이제 형성된 어떠한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자라고 판단되고 하나, 자기보다 만약에 약자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둘, 뭐
이런 행위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해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됐네. 그러면은 나는 얘한테 내 무례함을 표출할 거야. 라는 어떠한 이제 태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꾸기가 어렵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죠. 사실 자기보다 뭐 물론 당연히 이 약자도 아니에요. 어, 되게 이제 뭐 특정 뭐 어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 맞죠? 어디서나 그런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라는 게 이제 뭐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약약강 막 이런 식으로. 그 태도의 기능 뭐가 있냐? 실용적 기능이 있어요. 이익이 되는 대상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거잖아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나한테 돈이 된다.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익의 개념도 사람들마다 다르죠. 만약에 안중근 의사 이런 분이셔. 안중근 의사야.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한테 이익은 뭐야? 대한 독립 막 이런 거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 어, 우리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 대장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어. 갈게. 호의적으로. 윤봉길 의사 막 이런 김구 선생님이 막 이제 너 이거 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즐길 만큼 즐겼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는 게 그 개인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 다 다르다. 요거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익을 왜냐면은 요즘에 그 이익을 너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냥 금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익이라는 거는 굉장히 입체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가치 표현적 기능 뭐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아를 표현한다 이런 거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자기 방어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의 자아 이미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유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던 그 60대로 추정되는 60대로 추정된 어떠한 남성분 뭐 이렇게 못 배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못 배웠어? 이런 거 뭐예요? 자기 방어적 기능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있는 어떠한 그 무식한 콤플렉스 이런 거를 뭔가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무례한 행동이 오늘 되게 소희님이 좋은 예시를 들고 와줬어요. 그리고 지식 기능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그 체계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태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된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A랑 B가 친구야. A랑 B가 친구인데 이 A랑 B랑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A가 생각하기에 B 호구인데 이러면서 A가 B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해요. 무시해. 그래서 막 뭐 빌리고 안 주고 돈 빌리고 야 갚는다고 왜 달라 그래 이러면서 막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점점점 학습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태도라는 걸로 여기에서 일로 건너뛰기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무례함이라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단순화한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안 좋은 것만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정보를 단순화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뭐 원시사회야. 원시사회인데 내가 어떠한 어, 음,
먹거리를 발견했어요. 어떤 버섯을 발견했는데 이 버섯이 파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돼 있어. 파랑 빨강, 파랑 빨강. 그러면은 파랑 빨강이면은 독버섯이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먹어보고 실험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독버섯이야 이렇게 빠르게. 또는 이제 딱 어디를 갔는데 딱 갔는데 뭔가 앞에 호랑이가 있어. 어 나는 맨손이야. 그리고 상대가 호랑이가 있어. 원시 사회야. 그럼 생각할 것도 없이 반사적으로 도망갔겠죠. 그 막 호랑이가 이렇게 오면 난 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호랑이가 나타났네 도망가야지라는 태도 정보를 단순화한다는 게 이런 면에서는 이제 또 쓸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태도는 이거면 행위는 뭐냐? 개인이 실제로 외부로 드러내는 구체적 행동. 그죠? 아까 태도는 내 콤플렉스를 풀기 위해 되는 대상을 이제 물색을 했고 얘네들한테 내가 무례해도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무례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 거 뭐 여기 알바생은 왜 이렇게 못 배웠어? 막 이런 그게 행위다. 그럼 뭐예요? 태도와 달리 관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행위를 보고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못 배운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구나. 아, 저런 태도를 가졌으니 뭐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겠구나. 마누라가 기회만 된다면 남편을 버렸겠구나. 약간 이런 그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무언가에 대해서 행위로. 왜냐하면 행위는 외부로 드러나니까. 그렇죠? 아까 드러난다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시가 있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태도는 행위를 늘 결정하지는 않아요. 내 태도가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아. 그리고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대로 꼭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 그리고 표본이 그러니까 이 뭐 한 사람의 여러 상황에서의 표본이 막 쌓이다 보면은 아, 쟤는 저런 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점점 더 많은 표본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게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죠.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이 개체의 행동 표본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판단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일치성 뭐냐 상황적 압력이 적을수록 태도와 행동의 일치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제재가 들어올 일이 없어. 그러면은 내 태도는 이런 행동을 하기가 이제 쉬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처럼 소유님한테 뭐 실수도 안 했는데 그냥 무작정 사실 그냥 개소리 한 거죠. 어, 어, 그냥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든 난 무리하게 깎아 내려야겠어. 어떻게든 난 깎아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해도 어떠한 제재도 안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난 그것을 이미 학습했어. 그러면은 나의 이 무례한 태도는 무례한 행동으로 가는 거죠. 그 만약에 뭐 롯데리아인데 그 옆에 어 소유님이 일하는데 딱 보니까 여기 등에다가 어딨어? 내 등에다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있어. 칼이 이렇게 있어. 등에 칼이 이렇게 있어갖고 내가 무례한 말을 했다가는 바로 저 알바생이 이렇게 칼을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샥샥 하겠다. 그런 예측이 든다면은 바로 공손한 행동을 보이겠죠. 무례한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굉장히 공손한 행동. 아,
그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뒷걸음침에 가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맞아요. 예, 소유님이 이제 칼을 이렇게 쌍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쓱 이렇게 썰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그렇지. 그게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맞아요 맞아요. 사자성어 잘하시네요. 한자 고수네요. 바로 이게 뭐야? 사자성어로 예의주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쓱쓱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공손하게 아까 그분이 200원 제가 빨리 대출 받아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가게 가갖고 바로 저 200원만 사채 쓰겠습니다 해서 200원 구해서 왔겠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뭐냐?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도나 행동 중 하나를 바꾸게 됩니다. 모카푸치님 혹시 배우신 분이라 사자성어 지렸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 양심 제가 저번에 다룬 주제인데 양심 일단은 제가 요것만 하고 양심 얘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 하던 것만 하고 양심 얘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도나 행동 중 하나를 바꾸려는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떠한 집단에 소속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회에 갔어. 모카푸치님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다행이다. 제가 만약 어떤 제 교회에 갔어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나는 원래 종교가 없는 사람이야.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갔어요. 난 개신교도 아닌데 그냥 교회 갔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개신교도야. 내 부모님, 내 마누라, 뭐 내 친구들 다 개신교도야. 그러면은 둘 중 하나를 바꾼다는 거죠. 내 태도는 나는 그 무신론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맨날 그 예배를 가야 돼. 개신교회에 예배를 가서 맨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이거를 바꿉니다. 그럼 내 행동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아, 사실 성경은 진리일지도 몰라. 성경은 어쩌면 진리가 아닐까? 성경은 진리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사이비 종교에 왜 빠졌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설득의 종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설득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뭐예요? 파시즘 3이죠? 파시즘 3이죠? 그들은 왜 파시스트가 되는가? 파시즘에 왜 빠지는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들을 오르르 하고 이제 풀어놓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 설득 경로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심, 그러니까 내적인 경로가 있고 외적인 경로가 있어요. 중심 경로, 내적인 경로가 뭐냐 하면은 그 정보의 질, 논리성에 초점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책을 읽고 저 논리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구나. 아, 저거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과정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없이 이상한 말을 했네. 아, 저 답이 틀린 거구나. 요게 중심 경로. 그래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과정을 요구하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시, 전문가의 상세한 제품 설명, 과학적 데이터 제시 이런 게 있죠. 그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낭동맨이 하고 있는 것들은 중심 경로 설득에 중심 경로 설득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다. 저는 주변 경로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중심 경로 설득에 대한 거고, 주변 경로 설득은 뭐냐? 감정, 휴리스틱, 표면적 단서에 의존한다. 그래서 빠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요. 아까 그러니까 있었죠? 어, 태도의 기능에 있었죠? 정보를 단순화한다 했을 때 그 단순화랑 같은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장점도 이 단순화랑 같은 거죠. 빠르고 직관적이에요. 어디서 뭐 이런 거 판단할 시간 없을 때 하라고 우리의 기능에 남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앞에 당장 호랑이가 있어. 저 호랑이의 발톱이 몇 개니까 그리고 호랑이가 일로 달려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고 호랑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왼쪽으로 살짝 피해 갖고 호랑이 눈을 찌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죽겠죠. 그러지 말고 오 호랑이야 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남게 우리가 기능이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죠. 뭐 이건 예시로 들면 안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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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맞아, 이런 거 있죠. 맞아. 역시 배우신 분. 세함의 과학이란 거 있죠. 맞아요. 이런 왠지 모르게 쎄해. 이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저 태도라는 건 왜 생기느냐? 이 주변경 설득이 뭐냐? 사실상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그들이 무언가에 어떤 거에 설득됐느냐라는 그죠? 파시스트들은 어떤 거에 설득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이에요. 깨달음만 있으면은 바로 변절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바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명인 광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레이너 어딨어?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트레이너 생활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리얼 광고야. 시리얼 광고인데 어떤 뭐 날씬한 여자가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만약에 뭐 시리얼 이름이 만약에 모카푸치라는 시리얼이야. 그럼 막 야호 이렇게 막 날씬한 빼빼 마른 날씬한 여자가 막 이렇게 비키니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알겠습니다. 뭐야? 시리얼이라는 시리얼에 대해 웹에서 조용해. 야호 이러면서 그 이제 그죠? 시리 녀석이 그 막 시리얼을 막 먹고 막 이렇게 딱 하고 뭐 무더운 여름엔 모카푸치 시리얼 막 이런 광고를 찍었어. 그러면은 거기 어디에도 뭐 다이어트, 체중 감량, 체지방 감량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려면 저거 먹어야겠네. 저 여자처럼 되려면 저거 먹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승질 났었어요.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고 그런 단어 어디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이어트 할 때 좋은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다이어트 할 때 좋다고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광고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그 허위 광고로 걸렸을 거다. 그 광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구는 어디 하나도 안 나와. 단지 날씬한 여자가 강렬한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뛰어댕겼어. 이게 끝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득된 거죠. 주변 경로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수록 효과가 좋냐면은 내가 피곤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지쳐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 피곤하다가 피곤해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곤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특히 막 요즘에 그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나 때는 야 밥 없어갖고 이렇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살만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정서적으로 과연 과거보다 지금이 덜 필요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말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취하기가 쉽다.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 파시즘에 취약하다. 파시즘 항상 언제 등장해요? 힘들 때. 지쳤을 때. 독일 나치즘 어떻게 등장했어요? 얘네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맨날 뭐 하느라 빚 갚고 막 유럽인들은 우리를 막 멸시하고 막 돌 던지고 할 때 누가 나타나갖고 어 그쵸 누가 나타나갖고 아니 우리 독일 우리 아리안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이 주변경 설득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또 설득의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죠. 문간에 발 들여놓기 방법이랑 면전에서 문 닫기 방법. 뭐예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 방법. 작은 부탁에서 큰 부탁으로 점점 빚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해서 뭐 깡패야. 이 깡패가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잠깐 야 이거 나 10만 원만 잠깐 너 갖고 있어봐. 한 다음에 야 10만 원 갑자기 왜? 나 잠깐 저기 누구 형님 만나야 되는데 그 형님이 나만 만나면은 자꾸 뭐 사라 그래갖고 잠깐만 너 이거 그냥 나 지금 10만 원 있으니까 10만 잠깐 갖고 있어봐. 그 나중에 와서 달라고 그래. 그다음에 다음에는 100만 원이 돼. 또 야 그 형님 만나고 야 100만 원 잠깐 갖고 있어봐. 그 다시 가지러 와. 그 다음에는 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심리적 메커니즘 뭐예요? 인지 부조화. 이게 뭐냐면은 나 그전에는 이거 해줬는데 조금 더 큰 거 같잖아요. 이 연관성 높은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만약 행동을 바꿔서 여기에서 아니 나 지금부터 안 할래 이런 뭐예요? 태도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 허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간에 발 들여놓기 방법이다 하고 면전에서 문 닫기 방법은 뭐냐? 큰 부탁에서 작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큰 부탁을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릴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3,000원짜리 초코라떼를 공짜로 얻어먹고 싶어. 근데 그냥 저 초코라떼 하나 사와봐. 하나 사줘. 이러면 안 사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즘에 그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혹시 너 수술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야 내가 3천만 원 어딨어? 그렇지. 어떡하냐. 나 여기서 그냥 저거 3천 원짜리 초콜릿 하나 사주라. 야 그래 먹어. 이게 뭐예요? 이게 면전에서 문 닫기 방법이에요. 큰 부탁을 거절당한 다음에 작은 부탁을 하면은 들어준다. 이게 뭐예요? 죄책감. 상대방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이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하나를 거절했잖아요. 이미 하나를 무너뜨렸잖아. 그럼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메꿔준다 라는 거예요. 무너뜨린 걸 메꾸기 위해서. 이게 균형이라는 소리고, 이 부탁간 연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 문간에 발들여놓기 방법은 인지부조화를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와 아니, 태도와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비슷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 이게 뭐야? 다 연관성이 있는 거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죄책감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별 상관없어요. 그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인지부조화냐 죄책감이냐, 이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렇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역할놀이 효과 뭔지 알죠?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인지부조화 이론은 뭐냐?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시 심리적 갈등이 심하다. 요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흡연자. 그러니까 막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말을, 야 담배 피는 사람 폐가 이렇게 썩어. 야 호흡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된대. 몸이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된대. 야 이거 봐봐 어쩌고 저쩌고 된대. 야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는데, 야, 100살까지 폐가 깨끗했어. 야, 우리 집안은 담배 펴도 괜찮은 그런 유전자야. 그럴 리가 있나? 어, 할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음, 오늘은 이건 여기까지고, 아까 뭐예요?